제가 주디스 버틀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은 제 책이 최근에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뤘고 10월 말에 푸코의 황혼과 젠드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버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요. 제가 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를 한다는 걸 비판적으로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17페이지 논문으로 이 논쟁에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제가 EBS 그 책임 PD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반론 제시하는 거 우리 교수님이 잘 반론해 주셨고 그러는데 억지를 쓰고 있어요. 명백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근친상간을 폐지하는데 제가 논문을 좀 오늘 제한된 시간에 읽는 것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좀 피곤하면 제가 이미 그 펜 마이크나 다른 여러 곳에서 강의한 PPT 있으니까 좀 중간중간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섞어서 그렇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EBS가 이번에 버틀러를 트러블 메이커로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던데요. 저는 이 성 정체성 흔들기와 흐물기를 시도하는 자녀 교육의 트러블 메이커다 그렇게 봅니다. 2010년부터 독일 교육계를 중심으로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소아성애적이고 남색적 과거사 청산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 독일 68 진보 교육의 성지이자 메카라고 불리우는 그 독일 전 대통령도 개입되어 있는 오덴발드 슐레에서 이 집단적인 어떤 소아성애 남색 사태가 비로소 폭로가 되었어요. 이제 그 불똥이 녹색당까지 튀어서 2014년에 독일 녹색당이 당 대회에서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전개했고 또 그것을 은폐했던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문제는 버틀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68 세대 전체의 문제고요. 푸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EBS 사태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굳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나중에 기고해서 후학들의 연구 자료로 남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7년 브라질에서 제가 이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거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1. 시몬드 보보아르와 주디스 버틀의 소아성애 변호 1. 시몬드 보보아르의 소아성애적 기획 그루밍 그리고 폴리아모리 아까 우리 오세라비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 4월 여성 매거진 에비라는 데서 이걸 폭로했죠. 미셸 푸코와 다른 진보적 지식인 영웅들은 소아성애자들이었다는 제목으로 시몬드 보보아르의 소아성애적 기획을 비판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그 학생들을 어린 소녀들을 그루밍해서 유혹해서 자신의 폴리아모리적인 그 파트너였던 장폴 샤르트르에게 섹스 파트너로 넘겨줬다는 그런 사실을 여성 매거진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폴리아모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 왜냐하면 이제 시몬드 보보아르가 현대 페미니즘의 데모고 또 주디스 버틀은 자신이 이제 제2의 시몬드 보보아르처럼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몬드 보보아르가 굉장히 또 이번에 버틀러가 굉장히 또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국내에서 조금 더 많이 확실하게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이제 프랑스 에베스카 기솔만 교수에 의해서 미셸 푸코의 어떤 소아성애 범죄가 폭로되었죠. 제가 또 이거 주류 언론, 우리 국내 주류 언론보다 좀 앞서서 제보를 받아서 소개를 했고, 이것하고도 또 EBS 담당자하고 많이 논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적 철학을 전개한 소아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전문지는 또 어떤 점을 지적했느냐 하면 미셸 푸코의 저작들의 깊게 영향을 받아서 주디스 버틀러는 세대 간 섹스, 인터제너레이셔널 섹스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죄송합니다. 네, 을 주장합니다. 나중에 2010년에 그 슬라보의 지색 그 다음에 라클라우하고 공저한 2010년에 책에서 그런
intergenerational sex라는 표현을 정확히 씁니다. 그것은 세대 간 섹스라는 말은 소아성애를 조금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intergenerational sex라는 표현은 이제 미셸 푸코가 쓰고 있고요. 젠더 트러블에서 이 미셸 푸코의 세대 간 섹스라는 이 표현을 주디스 보틀러가 인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정확하게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근친 상간은 이 근친 상간 속에 소아성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맥락에서 여러 정황에서 여러 근거에서 분명히 주디스 보틀러가 소아성애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 제안을 변호하면서 보틀러는 이 주제에 대한 푸코의 책을 젠더 트러블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시몬드 보바르뿐만 아니라 푸코, 이 슬라브의 지적이 이제 잘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장폴 사르트르, 데리다도 마찬가지고요. 롤랑 바르트 기호학자, 그다음에 미셸 푸코, 아라공, 그다음에 들레이즈 가타리, 르요타르, 소위 그 프랑스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거의 대부분이 당시의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청원하는 그 프랑스 국회에 청원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운동은 독일 녹색당, 독일 68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소아성애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국내에서 이런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판적인 공론화를 시작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소아성애 운동이 분명히 있었고 유럽에서는 그 과거사가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청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저는 정반대입니다. 확실하게 정밀하게 공론화해서 이것이 얼마나 자녀 교육, 학생 교육에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가버렸는데 그냥 논문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빠가지고 2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복이 될까 봐요. 예. 그 다음에 독일 녹색당과 좌파의 소아성애적 안티파. 독일 68을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합니다. 이게 그 68 자체가 소아성애가 중심된 기획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 성혁명 개념의 창시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베를린 마이가 이야기한 게 성인들의 성해방과 성혁명이 아니에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해방과 성혁명, 그리고 여성들의 성해방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소아성애적 이론가는 비렐름 라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훨씬 더 중심된 기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독일 그 역사 현대사 교수 호에레스가 이 동성애의 비범죄화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했고요. 1, 2 세대 간 섹스 소아성애의 정당성과 법성에 대해서 보틀러는 필요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측으로 2009년에 번역되었더라고요. 우연성, 헤게모니, 그리고 보편성. 예, 이 책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섹스의 정당성, 합법성. 그래서 논쟁의 정치 문화를 를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논쟁의 정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주디스 보틀러가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젠더 트러블에서는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다양한 규제적 전략들의 부가 이전에 존재하는 세대 간 성관계의 목가적이고 또한 무지한 쾌락들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할 것은요, 그때 당시 미셸 푸코도 그렇고 독일 녹색당도 그렇고 소아성애를 어떤 관계로 생각했느냐면 소아성애야말로 권력관계가 없고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미학적이고 권력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 루소주의적 제국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도 그렇고요, 독일 녹색당도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네, 이거 논문이니까 제가 이거 강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강의를 하면 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관점이 주디스 보틀러에게 도움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방점은 이런 푸코가 이야기하고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루소주의적 제국으로서의 소아성애에 과연 권력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권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시몬드 보부아르와 장폴 샤르트르하고 깊은 교분을 가졌던 독일 원조 페미니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리츠 슈바르츠입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무공 운전까지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학자입니다. 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페미니스트. 이제 이 사람이 전차 이제 시몬드 보부아르나 약간 그런 관점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제 젠더 퀴어 페미니즘 버틀러하고 2017년에 독일 언론을 에서 두고서 대판 싸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하고 알리츠 슈바르츠가 대판 격한 논쟁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어권에서 주디스 버틀러를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한 학자가 누구냐? 알리츠 슈바르츠입니다. 알리츠 슈바르츠가 이 독일 68, 독일 녹색당, 주디스 버틀러, 미셸 푸코 등이 추진한 수화성의 운동을 그것은 아동성 폭력이라고 해서 가장 최초로 그것도 용감하게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화성의 과거사 청산의 첫 그 깃발을 내세운 사람이 바로 알리츠 슈바르츠입니다. 그래서 알리츠 슈바르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권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전원적이고 목가지고 평화스럽고 뭐 그런 루소주의적 제국으로서의 소화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소화성의 정, 푸코의 소화성의 정치학 그러니까 위험한 쾌락들, 푸코와 소화성의 정치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치학은 저는 이제 68을 소화성에서 안티파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추진했던 성정치는 소화성애적 성정치학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성의 문제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화성애가 훨씬 더 중심적이었다. 이 버틀러는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변호합니다.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푸코적 비판을 확장합니다. 젠더 트러블에서 근친상간 금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논의하잖아요. 이렇게 논의하는데도 뭐 근친상간 소화성애하고는 전혀 버틀러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발작 이런 게 우습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자로서 분노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팩트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이제 거세게 한번 대판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문헌적 증거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근친애와 근친상간이 개념이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아니에요. 그건 근거가 빈약해요. 궁색하고 분명히. 뭐 제가 EBS의 정치적 뭐 그거는 일단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버틀러는 이 근친상간과 소화성애를 억압적 명령으로 파악합니다. 억압이기 때문에 해방시키고 해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그 소화성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성애자 게일 루빈을 인용하면서 주디스 버틀러가 그러니까 미셸 푸코를 통해 미셸 푸코가 게일 루빈을 격려해서 주디스 버틀러까지 계승되잖아요. 이 미셸 푸코와 게일 루빈은 다 소화성애자고 루빈은 소화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학자고 그래서 게일 루빈을 인용하면서 주디스 버틀러는 그 근친상간 금기는 그 이전에 덜 표현된 동성애 금기를 전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버틀러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서 말하는 근친상간 금기의 문화적 영속성을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의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그 해체 입장은 쉽게 말하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그 유지하기를 원하는 인류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단위로서의 어떤 그 친족, 그 프로이트하고 레비스트로스조차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푸코와 버틀러의 관점은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이고 급진좌파적이에요. 누구까지 공격하느냐 하면 레비스트로스하고 프로이트까지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아셔야 되고 왜 하느냐? 저는 이제 젠더 트러블뿐만 아니라 버틀러가 이제 킨십 트러블도 이야기하거든요. 친족 트러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가족도 해체하고 재구성. 뭐 자기는 이제 전통 가정은 존중하면서 퀴어 가족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조금 톤 다운 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친족 트러블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인류 문명의 친족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금기고 또 단위였던 근친상간을 계속 이렇게 공격해서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버틀러에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이 때로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성폭력이 아니고 뭐 그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필연적으로 트라우마틱하지 않은 형태의 근친상간이 아마도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근친상간은 그것이 생산하는 사회적 수치심에 대한 의식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많이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빅시스트에 저항하는 그 글로벌 저항 운동이 거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4강, 5강에서 주디스 버틀러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부터 뭐 그래서 이걸 국내에 많이 알려서 이것이 뭐 글로벌 트렌드고 버틀러는 뭐 침범할 수 없는 유신과 같은 대단한 학자인 것처럼 그렇게 외경하고 그런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비판이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릭 제인슨 교수가 급진 생태학자가 이런 퀴어 이론이나 이런 것은 퀴어 이론이 굉장히 소아성애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에 하면 그 친조 구조의 핵심은 근친상간 금기이기 때문에 친조 구조의 핵심인 근친상간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디스 버틀러 아까 그 케이트 밀레트 이야기 하셨는데 뭐 3대 그 저작에 들어간다고 그건 새로운 정보인데 케이트 밀레트도 근친상간 금기를 가부장적 사회 초석 중 하나라고 보고 해체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명백합니다. 그다음에 2위 위대한 지성 버틀러의 오이디푸스망에 대한 성혁명적 오독. 저는 르네 지라르 전공자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 독일 낭만주의 영향으로 오이디푸스 렉스에 대한 명백한 오독 위에 세워진 사실은 이제 뭐 그리스 고전학자들은 이제 오이디푸스 렉스, 소포클레스 그리스 비극 작품을 절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냥 오이디푸스는 일종의 욕받이고 근친상간과 부친사랑 일종의 마녀사냥, 일종의 욕입니다. 르네 지라르의 관점이 지금 우리 그리스 고전학계의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에 TVN 서울대 김헌 교수가 이렇게 잘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주디스 버틀러나 이제 프로이드도 오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에 대한 오독이라는 뭐 그런 자료가 뜨던데 아닙니다. 제가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오독해서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EBS 그 담당자도 오독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오독이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 3 주디스 버틀러 근친상간 그리고 아이의 사랑 이것은 2010년에 논문입니다. 힐비라는 여성 교수의 주디스 버틀러 근친상간 그리고 아이의 사랑에 대한 질문. 아마 이 논문이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룬 대표적인 연구 논문으로 저도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 논문의 요약본에 보면 근친상간을 권력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주디스 허만 하버드 대학 교수죠. 과 대조적으로 주디스 버틀러는 근친상간에 있어서 아이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근친상간과 소아성애가 쉽게 말하면 상호적이고 협의적이고 동의적이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이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디스 허만과 주디스 버틀러 이름도 주디스잖아요. 이름 앞에 그것 같고 둘 다 유대인이에요. 하지만은 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보는 관점은 훨씬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 관점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아동 성폭력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허만 교수의 입장이고 독일의 원조 페미니즘 학자 알리츠 슈바르츠도 이것은 아동 성폭력이지 아이의 성욕 아이의 어떤 주체성 이걸 강조하면서 하는 것은 소아성애자들의 가해자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제가 조금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주디스 허만 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트라우마 연구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알리츠 슈바르츠 교수가 이제 주디스 버틀러 같은 논리를 펴면서 소아성애를 표현한 학자들이 독일에도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는데 그런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허만 교수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죠.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뇌조직이 손상되었다는 그런 뇌 연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디스 허만 교수의 독일어 책 번역이 그 폭력의 흉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너무 성에 일찍 노출되면 정서적 흉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폭력이 많은 경우에 친족에 의해서 소아성애든
그다음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그냥 뭐 동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녹색당도 이제 동의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갔어요. 아이의 사랑에 방점을 두면서 소아성애를 비난한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소아성애자 남색자죠. 미셸 푸코도 1979년 강의에서 성인을 유혹하는 아이들의 성욕망을 주장함으로써 소아성애를 옹호했습니다. 1979년 미셸 푸코는 반소아성애 히스테리아라는 방송과 글을 통해서 소아 매춘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아들은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을 주장합니다. 이거 인용문인데요. 아마 자신의 고유한 섹슈얼티를 가진 아이가 성인을 욕망했고 성관계에 동의했고 심지어 소아성애적 성관계의 첫걸음을 주도했다라고 푸코가 주장해요. 이제 이런 관점이 주디스 버틀러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의 사랑. 그러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전략이라. 네, 이런 것은 독일 녹색당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덴발테 슐레에서도 여기 이제 뭐 시간 관계에서 얼마나 흘렀나요? 그게 뭐야 그 독일 전 대통령도 있고 그 독일 교육계 교황이라고 하는 하르트문트 폰 헨티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오덴발트 슐레의 교장인 게롤드 베커와 동성애적 동반자 관계를 가진 동성애자인데요. 그 게롤드 베커가 상습적인 소아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쉽게 말하면 그 성폭행했다는 게 아니라 남색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냥 일종의 성노예처럼 성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한테 이제 그것이 그 독일 파워 엘리트들이 뒷배경으로 있고 그 진보 교육의 성지니까 그게 유네스코 모델 학교예요. 유네스코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 대통령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교육계와 정치계의 그물들이 배경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파워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고발하지도 못하고 자살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것이 2010년에 드디어 터지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 소아성애 운동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제 폭로되기 시작하고 그 불똥이 독일 녹색당에까지 퍼져서 독일 녹색당도 처음에 바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었다. 계속 부인했어요. 독일 녹색당도 버틀러처럼 이런. 하지만 이제 결국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은폐 시도했던 것까지 사과를 했죠. 뭐 플라톤의 향연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사 소아성애 권력 관계에 대한 부정. 독일 원조 여성학자 알리츠 슈바르츠가 이 소아성애 권력 관계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이런 그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이나 푸코의 입장이나 독일 녹색당 입장은 권력 관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정하면서 자꾸 이제 상호적이고 동의적이고 뭐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주장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츠 슈바르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리츠 슈바르츠가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항상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부정이었다. 권력관계는 부정되면서도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외견상의 상호성과 동의가 암시되어졌다. 라고 이제 이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슈바르츠는 이제 독일 그 68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때는 성인과의 섹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소아들의 욕구들에 대해서 주장되어졌고 소아들은 성인과의 섹스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되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뭐 계속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호 소아의 성욕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화두. 그러니까 제가 비슷하다는 걸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하지만은 이제 성인과 소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그 대칭적인 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권력 관계, 종속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자꾸 이렇게 아이의 동의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아까 하르트무트 폰 헨티 교수뿐만 아니라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이제 독일 성교육의 교황이 있습니다. 헬무트 켄틀러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지 뭐 성교육 이것의 아버지입니다. 독일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헬무트 켄틀러 교수가 소아성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성애가 아이들 교육에 좋다.
이런 전제를 세우고, 그러니까 독일 녹색당 68이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소아성애는 아이들 교육에 좋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섹스를 하고요, 아이들과 섹스하고요, 아이들끼리 섹스한다. 이것이야말로 루소주의적 파라다이스다. 이런 관념을 가졌던 사람이 세대가 독일 68이었어요. 이제 그 독일 68의 가장 대표적인 성교육의 교황이 헬무트 켄틀러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소아성애를 하고 특별히 이제 집 없는 고아들을 이제 소아성애자한테 넘겨주어서 이제 실험을 했고, 그게 이제 뒷배경에 독일 전역에 걸친 소아성애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켄틀러 게이트가 되었는데, 이 게이트 때문에 2021년에 지금 독일 전역에 걸친 소아성애 네트워크에 대한 강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켄틀러 교수도 이제 소아들도 성적인 존재다, 이런 버틀러와 유사한 논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킨제이도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킨제이도 젖먹이도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해요. 하지만은 호르몬적으로 우리가 성호르몬은 사춘기에 갔어야 비로소 이제 활성화되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낮게 걸려요. 자연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자꾸 성적인 존재로서의 아이, 심지어 젖먹이까지도 그렇게 실험을 한, 그래서 킨제이나 잔만이 다 소아성애자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내에 교육계에 많이 알려야 되고 조금 학문적으로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3. 아동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거세지는 68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 동의, 68 소아성애 운동 과거사 청산에 대한 새로운 대서. 여기 이제 프랑스에서도 미셸 푸코의 그 소아성애가 터지면서 또 나온 책이 그 동의라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문단 미투 운동의 신호탄이 된 바네사 스프링골라의 책 동의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즈네프라고 굉장히 프랑스에서 유명한 문인인데요. 13세 때 이 유명 작가와의 성착취 관계를 폭로하는, 그래서 푸코도 동의에 집착하고, 동의하면 괜찮다, 동의하면 소아성애 근친상간 괜찮다. 동의가 그들의 주요 화두였어요. 이제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책 제목이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엘러 여성 독자상을 받았고요. 가스라이팅이 필연적인 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로 삼고 사법부가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동의라는 이 위험한 개념을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독일 교육학 학회는 이게 2017년에 오덴발트 슐레 소아성애 터졌고, 2014년 독일 녹색당 과거사 사과했고, 2017년 독일 교육학 학회 전체가 이 학회지에서 이런 독일 68 소아성애 운동 과거사에 대해서 특집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 학회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3. 이 소아성애적 성교육에 대한 독일 학부모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로 인해서 독일 키펜호이어 출판사는 2011년 푸코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로 했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연기를 했어요. 무기한.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것이 폭로되었는데 출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 학부모 단체에서 아동 보호를 소아성애자들과 가까운 성교육자들에게 정말로 맡기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육이나 성교육 그 교재에 담겨져 있는 푸코의 성담론이나, 그 다음에 소아성애적 관점을 가지는 켄틀러 교수의 성교육, 이런 것들이 담긴 것을 부모들이 이제 저항하고, 이거 문제 있다, 우리는 이거 수용 못하겠다. 독일 학부모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의 성담론이나 성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 단체에 의해서 거세게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국 킹스 칼리지 이제 대학에서도 킹스 칼리지에서도 지금 푸코 소아성애 이후로 이제 이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성혁명적 성담론과 성교육이 이제 대학가에서도 그 이제 비판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발행되는 킹스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푸코의 소아성애 비난과 영문 학부, 그러니까 앞으로 푸코를 강의 계획서에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학생들이 이제 들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에 푸코뿐만 아니라 버틀러도 포함돼요. 푸코와 버틀러를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킹스 칼리지에서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재밌습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네. 네.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 마지막이니까요. 네. 그래서 미셸 푸코의 소화성의 범죄 폭로와 주디스 버틀러의 건친상과 네, 시간 다 됐다고? 네. 여하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푸코뿐만 아니라 버틀러도 문제 있다. 버틀러가 소화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이 킹스 칼리지 리뷰에 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